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한 부를 지켜드리는 곳 굿웰스 시니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 양반이 건네준 노란 봉투 한 통에 60대 후반이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무려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무슨 투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몰래 땅이라도 샀을까요? 아닙니다. 여사님의 죄는 딱 하나였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는 손주가 너무 대견해서 3년 동안 박 여사님이 장사하며 모은 쌈짓돈을 털어 자취방 월세와 생활비를 보태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너무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고 세무서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 직원의 답변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손주 부모님인 자녀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죠?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충분한데 할머니가 대신 돈을 주는 건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게다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주셨으니 30% 할증 세금까지 붙었습니다.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은 손주 뒷바라지한 채로 금쪽 같은 노후 자금 수백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평생 아껴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피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고위공직자들이나 저기 강남의 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손주도 아니고 다 큰 자식에게 몇십억 원을 넘겨줘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박 여사님은 손주 월세 보태주다 피눈물을 흘렸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자식에게 아파트 값을 넘겨주고도 국세청의 감시를 피해갔을까요? 오늘 굿웰스 시니어에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바보같이 계좌이체 안에 현금으로 직접 찾아서 주면 기록도 안 남고 국세청이 귀신이어도 절대 모르지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아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 아들 장가갈 때 보태주려고 5천만 원을 주려는데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사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영원 비과세이잖아요. 그냥 떳떳하게 은행 가서 보내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어디서 잘못된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국세청에 이름 남으면 무조건 조사 나온다더라, 무조건 현금으로 찾아서 줘라라는 말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김 사장님은 멀쩡한 길 놔두고 은행 여러 군데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엔 500만원, 화요일엔 600만원, 수요일엔 900만원, 이렇게 며칠을 돌며 현금을 뺐습니다. 하루 1000만 원만 안 넘기면 슈퍼컴퓨터도 모를 거야 라고 굳게 믿으신 거죠. 혹시 여러분도 자식 줄 때 기록 남는 게 무서워서 현금으로 뺏어 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오히려 국세청이 제일 먼저 포착하는 이상 신호라는 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딱 1년 반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특정 기간에 현금을 집중적으로 인출하셨네요. 이 돈 어디에 쓰셨습니까? 아들 결혼 자금으로 주셨으면 증여 신고를 하셨어야죠 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억울해서 땅을 쳤습니다. 알고 보니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김 사장님이 돈을 쪼개서 빼는 패턴인 현금 거래보고 제도를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조사관이 그러더랍니다. 사장님, 그냥 통장으로 보내고 신고하셨으면 공제 한도 아니라서 세금 한 푼도 안 냈을 텐데 왜 굳이 숨기려고 꼼수를 쓰셔서 조사를 자초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몰라서 5천만 원 비과세 혜택은 못 챙기고 겁나서 숨기려다가 오히려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주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시는 분들, 그게 바로 국세청이 가장 쉽게 잡아내는 먹잇감입니다. 자, 두 번째 지뢰는 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평생 고생해서 일궈낸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자식도 못 주느냐고 우라통을 터뜨리십니다.
경기도에서 농사 지으시는 최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 평생 흙 만지며 모은 현금 6천만 원을 장롱 깊숙이 보관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이 전셋집 구한다니까 그 현금 뭉치를 들고 은행 가서 딸 계좌로 입금해 주셨죠. 최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자식한테 줘도 세금 없다더라. 나는 법을 어긴 게 없으니 문제 없다 하지만 1년 뒤 국세청에서 날벼락 같은 통보가 왔습니다. 딸이 집을 구하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는데 이 6천만 원이 문제가 된 겁니다. 어르신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5천만 원 공제받고 나머지는 조금 더 준 거다. 세금 낼 거 없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의 말 한마디에 어르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증여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 평생 농사 지으면서 곡식 팔아 돈 버셨을 때 국세청에 소득 신고 제대로 하셨습니까? 세금 내셨어요? 최 어르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현금 받고 판 거라 신고 안 하고 그냥 모았으니까요. 소득 신고가 안 된 돈은 나라에서 어르신의 정당한 돈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입니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 내신 소득세의 무거운 가산세까지 다 물어내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딸 도와주려다가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소득세 추징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돈을 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증명하는 꼬리표였습니다. 그냥 줬으면 영원이었을 수도 있는데 몰라서 의심받고 평생 모은 돈 줬더니 세금 폭탄 맞고, 우리 서민들은 이렇게 정보가 없어서 당합니다. 지금부터 강남 부자들만 쉬쉬하며 공유한다는 4단계 비밀 공식 제가 싹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제1단계 시간의 마법입니다. 증여세는 10년마다 한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계산해 볼까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영세에 2천만 원을 줍니다. 세금은 0원입니다. 10년 뒤 아이가 10살이 되면 한도가 다시 생겼으니 또 2천만 원을 줍니다. 또 10년 뒤 20살 성인이 되면 한도가 늘어나서 5천만 원을 줍니다. 여기까지 아이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원금 6천만 원이 세금 한 푼 없이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두지 않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우량 주식을 사줘서 30살이 됐을 때는 그 돈을 수억 원으로 불려놓습니다. 이렇게 불어난 투자 수익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으니까요. 제2단계 바로 결혼의 마법입니다. 자녀가 30살쯤 되어 결혼을 한다. 이때가 목돈을 넘길 최고의 기회입니다. 원래 성인 자녀에게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만 줄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평생 딱 한 번 1억 원을 더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혼인증여 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30살이 되어 새로 생긴 기본 공제 5천만 원에다가 결혼 공제 1억 원을 합치면 자녀가 결혼하는 그 시점에 부모님은 한 번에 무려 1억 5천만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신랑 신부 양쪽 부모님이 똑같이 이렇게 하신다면 신랑 1억 5천, 신부 1억 5천 합해서 신혼부부는 시작부터 3억 원이라는 거금을 쥐고 새 살림을 차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꿀팁이 있습니다. 축의금입니다. 하객들에게 받은 축의금 중에서 자녀의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낸 돈은 온전히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부자들은 이것도 방명록과 봉투를 다 사진 찍어 증거를 남기고 자녀 통장에 넣어줍니다. 나는 자녀가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하지? 나는 줄 현금은 없고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큰 돈을 넘기는 기술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결혼시킬 자식도 없고 당장 현금 1억도 없는데 어쩌나 하고 한숨 쉬는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부자들의 기술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법을 정확히 활용하는 머리에 있습니다. 3단계 바로 차용의 기술입니다. 증여 한도를 이미 다 썼거나 당장 줄 현금이 부족하다면 무조건 주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가족 사이라도 남남처럼 확실하게 빌려주는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여기서 세법상 아주 중요한 기준 금액이 하나 나옵니다.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원래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면 법적으로 연 4.6%의 이자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국세청은 이걸 돈 빌린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받은 증여로 봅니다. 그런데 세법에는 1년에 1,000만 원 미만의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계산기를 돌려보면 딱 2억 1,700만 원을 빌려줬을 때 내야 할 법정 이자가 998만 원, 즉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받아도 법적으로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두 분이시죠. 아버지가 2억 1,700만 원, 어머니가 2억 1,700만 원 각각 빌려주면 합쳐서 무려 4억 3,400만 원입니다. 이 큰 돈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물론 빌려준 돈이니 언젠가는 갚아야겠지만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자 부담 없이 큰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4단계 마지막 필살기 저가 양도의 기술입니다. 현금은 없고 집 한 채만 있는데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냥 증여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때는 매매 즉 파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단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파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가족끼리 거래할 때 시세보다 30% 또는 최대 3억 원까지 싸게 파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해 줍니다.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7억 원에 팝니다. 남들이 보면 왜 그렇게 손해보고 팔았느냐고 하겠지만 세법상으로는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싸게 팔면 무조건 이득이네 하고 덤비시면 안 됩니다. 사는 자녀는 세금이 없지만 파는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자녀한테 싸게 판 건 인정해 주지만 부모님 세금은 시세 10억 원에 판 걸로 계산해서 내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칫하면 증여세 아끼려다 부모님 양도세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 이 저가 양도만큼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자, 이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합쳐볼까요? 어릴 때부터 법적 한도 내에서 모아준 돈. 불려서 3억, 결혼할 때 증여 공제 활용해서 3억, 부모님이 법적 기준에 맞춰 빌려준 돈 4억 3천, 집을 싸게 팔아서 챙겨준 시세. 차익 3억 다 합치면 13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나도 당장 차용증 쓰고 자식한테 돈 보내야지 하고 성급하게 움직이려던 분들 일단 멈추세요.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0대 초반의 이 어르신이 바로 이 차용증을 쓰다가 실수해서 3,800만 원 세금 폭탄을 맞으셨거든요. 부자들은 피해가고 우리 서민들은 걸려 넘어지는 그 한 끗 차이. 이거 모르면 오늘 배운 4단계 공식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 함정이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아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문방구에서 파는 차용증도 쓰고 도장도 꽝 찍었습니다. 그런데 왜 3,800만 원 세금 폭탄을 맞았을까요? 국세청 조사관이 던진 3가지 질문에 대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대답 못하면 여러분이 쓴 차용증은 그냥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첫째, 자녀분이 돈을 갚을 능력은 있습니까? 가장 기본인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대학생 손주나 현재 직장이 없어 쉬고 있는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준다. 국세청은 이걸 가짜 차용으로 봅니다. 갚을 능력도 없는데 무슨 돈을 빌려줍니까? 이건 그냥 이름만 빌린 증여입니다라고 하죠. 이 방법은 자녀가 직장이 있거나 사업을 해서 나중에라도 돈을 갚을 실질적인 능력이 있을 때만 통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원금은 조금씩이라도 갚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안 받아도 된다는 사실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자가 없는 건 법대로니까 봐주겠다. 그런데 원금도 하나도 안 갚고 있네.
그럼 이건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준 거다 증여세 내라라고 말이죠. 이자를 안 받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을 상환하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매달 10만원, 20만원이라도 좋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통장으로 원금 상환이라고 적어서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낸 내역이 있어야 국세청이 이 집은 진짜로 돈을 주고받는구나 하고 인정해줍니다. 셋째 이자를 받으셨다고요? 그럼 국세청에 이자 소득 신고하셨습니까? 2억 1,700만 원이 넘어서 법대로 이자 4.6%를 받기로 했다면 그냥 아버지가 이자 챙기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받은 이자에 대해 27.5%의 이자 소득세를 떼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장으로 이자는 받았는데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안 했다. 조사관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세금 신고도 안 된 이자 이거 나중에 조사 나올 것 같으니까 급하게 서로 주고받는 척 연기한 거네라고 말이죠. 단돈 몇만 원이라도 세금 신고를 한 내역 이게 바로 진짜 차용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넷째 이 계약서 어제 급하게 쓰신 거 아닙니까? 어르신이 내민 차용증을 보고 조사관이 비웃었습니다. 종이야 언제든 쓸 수 있지요. 이거 조사 나온다니까 어제 급하게 작성해서 도장 찍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여기서 서민과 부자의 차이가 갈립니다. 서민들은 그냥 종이에 쓰고 말지만 부자들은 법무사 사무실로 달려갑니다. 가서 변호사나 법무사 앞에서 도장 찍고 공증을 받습니다. 분명히 이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못 박아두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는 법무사 비용 아깝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럼 최소한 우체국이라도 가세요.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그 날짜는 국가가 공인하는 겁니다. 그것도 힘들면 차용증 들고 사진 찍어서 자녀에게 이메일이라도 미리 보내놓으세요. 이 계약서는 오늘 쓴 게 맞다는 날짜 증거가 없으면 국세청은 절대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말 모든 비밀이 다 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내일 당장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납니다. 방송 끄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마지막 대처법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가슴이 두근거리신다면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모르고 했던 행동이 위험했던 거지 여러분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잘못하신 게 아니니까요. 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대장정의 마지막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면 세금 한 푼 안 내고도 당당하게 내 자식들 챙겨줄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순서대로 아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용돈은 반드시 흔적 없이 다 써야 세금이 없습니다. 손주한테 매달 50만원씩 주는 건 괜찮지 않나? 그 정답은 다 쓰면 괜찮고 모으면 안 된다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만약 손주가 할아버지가 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학원비 내고 옷 사고 다 써버렸다. 이건 소비니까 100% 세금 0원입니다. 국세청도 잘 먹고 잘 커라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손주가 기특하게도 그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서 주식을 샀거나 적금을 들었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국세청은 이걸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증식, 즉 나중에 집 살 때 보태려는 자금으로 봅니다. 나중에 이 돈들이 뭉칫돈이 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돈 주실 땐 손주에게 딱 한마디만 하세요. 이 할애비가 준 돈은 남기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필요한 거 다 사라, 다 쓰는 게 효도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잠깐 기가 막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설날 세뱃돈 10만원, 입학 선물 20만원 이런 소소한 돈도 다 써버려야 하느냐? 적금 못 해주느냐? 억울하시죠? 이런 기념일에 주는 돈은 저축해도 됩니다. 단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도 인정하는 사회통념상 축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날, 추석, 입학식, 졸업식 이럴 때 주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정도는 저축해도 세금 안 때립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 메모입니다. 입금해 주실 때 그냥 숫자만 보내지 마시고 통장 메모란에 2026년 설날 세뱃돈, 중학교 입학 선물처럼 꼬박꼬박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나중에 이 돈이 모여서 1,000만 원이 되어도 이 기록들이 있으면 국세청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럼 손주 교육비는 절대 못 대주나?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에 2,000만 원, 성인은 5,000만 원까지. 세금 없다며 그건 저금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시는 똑똑한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줄 수 있고 신고만 하면 저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큰일 날 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싹 다 합쳐서 직계 존속이라는 한 팀으로 봅니다. 아빠가 줬든 할머니가 줬든 상관없이 이 팀 전체에서 우리 손주에게 줄 수 있는 돈이 다 합쳐서 딱 2,000만 원인 겁니다. 만약 아빠가 이미 2,000만 원을 줘서 한도를 꽉 채웠다면 할머니가 주시는 돈은 단돈 10원이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주 통장에 돈 넣어주시기 전에 며느리나 아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셋째, 에이 귀찮아, 신고 안 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벌금 폭탄 맞습니다. 2,000만 원 안 넘으면 어차피 세금 0원인데 굳이 세무서 가서 신고해야 하나, 귀찮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나중에 국세청에 걸리면요, 원래 낼 세금만 내는 게 아닙니다. 왜 제때 신고 안 했느냐며 괘씸죄로 20% 벌금 가산세를 더 때립니다. 만약 현금으로 일부러 숨겼다고 판단되면 벌금이 4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 낸 기간만큼 매일매일 연체 이자까지 꼬박꼬박 붙습니다. 어차피 세금 0원인데 귀찮다고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수백만 원 벌금 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줄 때 바로 신고하는 것, 이게 바로 돈 버는 겁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홈택스 들어가거나 세무서 직접 가면 금방 처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병원비와 부부간 이체는 안심하세요. 내 수술비 1,000만 원을 아들이 대신 내주면 증여세 나오나 걱정하시죠? 부모님이 모아둔 돈도 없고 소득도 없어서 자녀가 내주는 건 세금 안 나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양하는 거니까요. 단 부모님이 번듯한 건물 주거나 재산이 많은데 내 돈 아깝다며 자녀 카드로 긁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증여로 봅니다. 참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서로 계좌 이체해도 세금 0원인 거 이제 다들 잘 아시죠? 자,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돈 옮길 때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제발 이체 버튼 누르기 전에 집 근처 세무사 사무실부터 가시거나 국번 없이 126번 국세청 무료 상담 전화를 이용하세요. 전화해서 내가 손주한테 2,000만 원 주려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그리고 공짜로 다 알려줍니다. 만약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금 출처대라고 한다면 절대 당황해서 그냥 줬다고 말하거나 화내지 마세요. 딱 이 한마디만 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좀 바쁩니다. 자료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한마디로 시간을 벌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침착한 한마디가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아,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잘 봤다, 혹은 이제 걱정 없다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굿웰스 시니어는 더욱더 알차고 귀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